이 시대에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메가시티, 또 파브릭 초이스 학회에서 굉장히 중요시함 다룰 만한 그런 논쟁을 한번 마무리해보는 그런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23년 공공선택학회 동계 세미나 겸 정기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공선택학회 오늘 행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사회가 침체의 늪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경제 활력이 줄어들고 있고요. 근데 그 내용과 이유를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내 특권을 달라, 또는 내가 나를 위해서 뭔가 입법을 만들겠다, 특별히 나를 위한 특권을 보호해주는 법을 만들어 달라, 이러한 요구들이 무분별하게 법제화되면서 우리 사회가 지대추구 사회로 타락하는 과정에서 우리 경제가 힘을 잃고 있습니다. 이 공공선택 이 학문에서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이론적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학회가 그런 면에서 한국 사회가 앞으로 지대추구 사회에서 벗어나고 또 특권을 보호하기보다는 국민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또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지켜주는 그런 자유로운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학문적 기여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공공선택학회를 창립하시고 초대회장으로 활동해 주신 김행봉 교수님과 또 오늘 새롭게 출범하는 2기 김성준 교수님의 활동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공공선택학회는 다양한 사회적 이슈, 그리고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서의 그러한 정치적, 사회적 가치를 포용하는 그러한 폭넓은 학문적 활동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좋은 발표와 토론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의 공공선택학회가 만들어질 때 세 분이 이거 노스캐롤라이나 어디 뭐 조그마한 그 인에서 부캐넌, 툴록, 그리고 그때 지도교수였던 올슨 교수, 이렇게 세 분이 모여서 미국 공공선택학회가 만들어진 걸로 압니다. 뭐 이런저런 전철 해서 우리 김행범 회장께서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굉장히 큰 화두를 던지면서 내보고 기조 연설을 좀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보내준 내용이, 요청하는 내용이 뭐 제 생각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데, 그러나 이제 딱 거기에 맞출 수는 없고, 일단 뭐 알았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좀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이 우리 김민영 교수가 뭐 30여 페이지나 된다고, 기조 강연이 이런 거는 제가 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나이 많아서 이게 말이 많아지는 뭐 그런데, 그러나 이제 제목이 한국 공공선택학자는 지금 무엇을 왜 주목해야 하느냐, 이 질문을 놓고 제가 가진 주관적인 이 답변을 드리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공공선택이라는 학문은 민주주의란 완벽하게 기능하는, 물론 그 자체에도 이제 의문이 제기되지만 어쨌든 이론상으로 완벽하게 기능하는 민주주의를 전제로 해놓고 존재하는 학문입니다. 뭐 민주주의 아닌 세상에서 뭐 공공선택학이라는 게 있을 수 없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민주주의라는 것이 또 헌법이, 물론 공공선택을 여러분 가르쳐 계시겠지만 맨 먼저가 가면 이제 이 헌법의 뭐 정치 경작, 아니면 뭐 economic foundation of constitution, 뭐 이런 이제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 점에 제
기조강연의 상당 부분이 이 할애가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본문을 읽어주시는 걸로 그렇게 하고, 아마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러리라고 보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잠이 안 옵니다. 이놈의 세상을 어떻게 내가 이해를 하고 주위 사람하고 소통을 해야 되고, 또 뭐 이놈의 세상에 있으면 이놈 아닌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답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말을 하면 많은 분들이 뭐 그게 답이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뭐 제가 직접적으로 부탁드리보다는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작금의 뭐 한국 정치는 저는 조선은 이 나라가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조선만 또 못한, 아니면 그거에 뭐 개만 또 못한, 개보다 더한 개 같은 뭐 이런 말이 있는데요. 개만 또 못한 이 정치가 조선조의 그 사색 당파보다 못한 이 정치가 오늘의 대한민국 정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항상 이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는데 체제 교체를 하려면은 국민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 우리 우파가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지금 땅 따먹기를 하나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생각은 각자 가진 그대로 이거 하나도 바꿔진 게 어떤 말이에요. 사람의 행동이라는 것은 생각에 따라 다른데 생각이 그대로 있으면 행동이 바꿔질 리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역사를 우리가 다 바꾸기를 원하는데 그 전제가 구성원의 사고를 바꿔야 되고, 그 사고를 바꾸는데 이제 국민의 생각과 지도자의 생각을 바꾸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성인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성인이 무식, 몰상식 하든지, 아니면은 뭐 꽤 경지에 가 있는데도 나는 세상사 모른다 하고 뒷짐짓고 있는 그 현실이 이 오늘의 대한민국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뭐 공공선언 논하려면 나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없는데 뭐 공공선언이 어떻게 있습니까? 근데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는 나라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나라가 뭐 나라는 있죠. 대한민국 있는데 이제 이 반듯하지 못해서 나라를 반듯하게 하는 이야기를 제 1장 첫 주제로 제가 설정을 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느 나라든지 간에 뭐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 자체를 부인하는 이 종북 주사파는 아니 된다. 그래서 이 종북 이 주사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을 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그냥 부인 자체 끝나는 게 아니고 적화 통일로서 아예 대한민국을 말아먹으려는 종북 주사파의 전동은 반드시 차단을 시켜야 된다. 근데 이것이 안 되면은 뭐 이 백약이 무효다 하는 점을 나라 바로 세우기 첫 번째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념으로 지금 우리가 좌파 우파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념은 종교하고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적으로 뭐 어느 것이 옳고 틀리고 이 위에 있고 밑에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불행하게도 우리는 그 이념에 대한 그 역사적인 이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고 이제 실제 이념 논쟁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판단이고, 그리고 언론에 보면 이제 아마 이념논쟁에서 정답이 있다고 언론 뭐 아주 좌표인지 모르지만 뭐 조선일보를 포함해서 이제 이 많은 이 언론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념에 관해서 이 하나의 답이 나와 있다 그러는 게, 그 표현이 합리적 진보, 계획적 보수, 이게 답이로, 이념에 관해서는 이게 답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말 자체가 틀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합리적인 거는 진보도 합리적이고 보수도 합리적인 거죠. 계획적인 거는 역대 역사를 보면은 보수가 더 계획했지 이 진보가 더 계획한 거 없습니다. 있으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계획은 그거는 이제 뭐 나라를 망가뜨리는 그런 계획을 했는지 모르지만 나라를 세우는 것을 놓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내가 존경하는 이 박세일 교수, 고 박세일 교수가 공동체 자유주의를 주장했는데요. 이거는 네모난 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박 교수를 굉장히 존경하지만은 이 박 교수의 공동체 자유주의란 그 말 자체는 말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정치가들은 문제가 딱 두 개입니다. 이념을 분명히 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고요. 또 자기 나는 시장주의자다 해놓고 자기가 그렇게 주장을 총론을 해놓고는 나오는 정책은 전부 반시장주의. 그러니까 본인이 이념을 모르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취임사에서 자유란 화두를 꺼냈는데, 제가 취임사를 뭐 두 번, 세 번은 안 읽어, 딱 한 번 읽어봤는데, 자유란 말을 이 커젤리티를 가지고 쓴 게 아니고 순서를 가지고 쓴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언급을 자유, 공정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 미슬리딩한 그런 이 용어를 사용을 하셨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나 저 모두가 아마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이 자유란 단어를 칠판에 딱 써놓고 설명하는 것을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을 겁니다. 적어도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모르는 거죠. 저는 이 우파가 젊은 세대를 설득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 뭐 우파 좌파를 하지 말고요, 자유, 우파가 지고지순대로 맞드는 가치가 자유다. 젊은이들 보고 너가 자유롭게 자네들의 삶을 살고 싶냐, 응? 노예로 살고 싶냐, 이리 물으면 다 자유를 선택할 겁니다. 그러면 저절로 우파가 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 주장이,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위한 세 번째 주장은 자유의 가치와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을 하고 국가의 모든 정책을 자유에 기반하여 추진하고 자유에 대해서 교육을 범국민적으로 실시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KBS가 EBS가 어떻다 하는 것은 그 속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나가서 자유를 방송을 할 수 있을 때만이, 주장을 할 때만이 나라가 바뀌고, 아까 제가 이 땅 따먹기를, 상대편 땅 따먹기를 이래도 할 수 있는 일은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생각을 바뀌어야 되는, 그 중심에 우파는 자유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게 뭐 국격 있는 나라 건설은 그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과연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 지가 한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그 전에는 뭐 내가 이런 문제를 천착을 안 했기 때문에 생각을 안 했다 뿐이지, 저는 사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제 민주주의라는 것은 2500년 전에 아테네 3만 명의 자유인에 의한 그 직접 민주주의였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이제 1800 미국이 이 건국을 한 게 1789년이죠. 그때 이제 미국 헌법이 된 것이 이제 2300년이 지나서 된 것이 아테네에서 바로 미국으로 온 겁니다. 뭐 영국에 쭉 명예훼손 있지만은 그건 개념이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그리고 이제 저는 이 정치학자들 만나면은 항상 이 질문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제발 영어의 디모크라시를, 이게 일본 사람들이 번역한 겁니다. 그런데 당신네들 정치학 개론의 원론에 영어의 디모크라시를 다수 지배 정치 체제로 바꾸지 않으면은 당신은 민주주의를 모르는 사람이다. 디모크라시 이점이 어디 붙어 있습니까? 왜 주의를 갖다 붙입니까? 뭐 데모 다수고 주의는 그런 지배 체제고 다수 지배 정치 체제.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이 디모크라시라는 말을 들으면은 우리 같이 뭐 고상하고 뭐 이런 게 아니요. 단순히 딱 한마디 다수 지배 정치 체제로만 서양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이해하지 그 이상도 이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공공생활을 해서 이제 말하면 가반수가 그게 이제 적정하냐 아니냐 그 이슈는 또 다른 거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거를 영어 번역이 잘못되는 거예요. 사실은 내셔널리즘도 국가주의나 국민주의지 그 민족주의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걸 민족주의로 하는 바람에 아주 논의 자체가 지금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잖아요. 국가주의나 국민주의입니다. 서구에 나올 때, 독일에서 처음 나올 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시작을 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그랬죠. 그 아닌 이유를 제가 5가지를 빨리 해보겠습니다. 촛불 난동을 민주혁명이라, 저는 촛불 폭동이라고 부릅니다. 촛불 난동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민주주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들은 촛불 난동이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입법, 사법, 행정이 형식상으로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다 그런데요. 세상에 국회 행정부 이 관료들이 물론 사표를 내고 오긴 옵니다만은 다시 돌아가는데 이렇게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근자에 이루어지는 그러면 상권분립이 확실히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물론 미국도 이제 이 당에 따라서 국회 내에서 대립을 해서 행정부에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이 입법부는 사법부를 견제를 하는 거지, 행정부를 견제를 하는 거지 행정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지금 행정부 시키는 대로 하고 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라고 서로 생각하는 이 대한민국에 북한의 이 일당 독재 전체주의 조선인민민주공화국을 자기네 민주공화국을 지지를 하는 그런 나라가 지구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유령 선거가 번번이 이루어집니다. 당의 후보, 당 대표를 선출하는데 여론조사를 가지고 합니다. 그거는 유령이 투표하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까? 당이라면 당원이 참여하는 거죠. 어떻게 당원이 아닌 사람이 참여를 해서 뭐 대표를 뽑고 뭘 그 하는 일이냐. 정부의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여론조사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 선거가 필요 없고 대통령과 국회의원도 필요 없고 정부 부처도 필요 없는 거죠. 그 당시마다 여론조사 가지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또 다른 뭐 이유가 있으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유신앙경제 체제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이 다 아시는 이야기니까 제가 하고, 이제 큰 정부, 작은 정부 이야기도 여러분이 다 아시는데요.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큰 정부를 하면은 뭐 예산이 낭비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다 논의되는데, 그렇지 말고 국민들한테 또 수업생 학생들한테 큰 정부가 우리 개개인의 자유를 제한한다. 이거를 확실하게 가르쳐야 돼요.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그러면 애들이 쉽게 알아듣더라고요. 뭐 조세 부담률이 50%인 나라하고 30%인 나라를 보자. 일체 예산 낭비 없다 치자. 그러나 50%인 나라는 30%인 나라보다 훨씬 더 제3자가 해서 이게 니한테 좋다 안겨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자유가 제한되는 거죠. 이렇게 학생들한테 설명을 하면은 큰 정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맨날 보는 뭐 길거리에 보도 보려고 내가 외대 교수할 때 똑같은 길을 3번을 얻고 듣는 것을 보고는 내가 현장 사무소 찾아갔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냐? 뭐 효과는 별로 없지만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이런.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큰 정부는 우리 개개인의 자유를, 내 삶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이나 관료가 정해가지고 나한테 안겨주는 이 삶이다. 이런. 이거를 학생한테 이야기하면 쉽게 저는 알아듣더라고요. 그런데 두 번째 큰 정부이다. 사실은 뭐 솔직한 이야기로 여기 있는 이 뭐 한 30, 40대 되는 이 학자들도, 그게 정치학자든 행정학자든 경제학자든 간에 뭐 지금 정부가 뭐 그렇게 큰 정부냐, 우리나라는 그렇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큰 정부였으니까. 그러나 역사를 놓고 보면은 이제 제가 비토 탄지가 한 다른데요. 1870년대 보면은 전국 규모가 한 10%였어요. 그런 것이 물론 그 사이에 이제 1차 대전이지만 1960년대 20%가 됩니다. 그리고 1980년대 돼서 40%가 됩니다. 그럼 그 이야기는 인류 5천년 역사에서, 그리고 시오노 나나미가 로마인 이야기 오대 보면은 그 당시에 전국 규모가 10% 정도 있다는 걸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로마도 그때 고속도로는 우리 지금보다 더 대단한 고속도로 지었고, 물론 노예가 들어가고 하긴 했겠죠. 어쨌든 간에 우리 인류의 5천 역사로 보면은 1950년대까지는 전쟁 빼고는 10%였어요. 그러고 60년에 20% 되고 80년에 40% 선진국이 그래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 역사로 보면은 이렇게 큰 정부는 극히 최근의 이야기다. 이거를 모르고 이제 이 자료를 뭐 내만 못 보는 건 아니겠지. 그러나 이거를 이제 절대로 40% 50% 되는 게 이게 정상이 아니다 그러면 말이 그렇다면 만약에 1950년대까지 산 우리 선조들은 다 바보 멍충이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도 교육이 있었고 그때도 교육을 했을 겁니다. 영국의 푸어로는 교회에서 이제 택회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절이고 교회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국가가 꼭 다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에 이제 공공선택에서의 몇 가지 관찰해가지고 제가 9개를 열거했습니다. 근데 첫 4개는 소위
대한민국 헌법의 실패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5개는 우리가 공생을 다룰 때 유권자, 뭐 이 정치가, 관료, 이 집단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5.18을 전문에 넣냐 안 넣니 뭐 그런 이야기 있는데 어쨌든 우리 헌법은 전문 130개 조문, 본문이 그리고 부칙 6개 조항이 있는데요. 저는 대한민국을 헌법을 보면은 창피해서 못 하겠다. 이런 헌법을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다. 저는 헌법을 그런데 이제 가장 하나의 위안을 삼는 거는 이제 북한 헌법의 전문에 김일성이 이름이 16번 나옵니다. 그거 빼고는 우리나라 헌법을 보면서 참으로 저는 헌법 전체를 보면서 내가 뭐 그냥 대단한 뭐 학자 이런 게 아니고요. 일반 그냥 대학을 나온 사람으로 봤을 때 이런 창피한 헌법을 가지고 있는 걸 저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사람입니다. 북한이나 중국은 뭐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비교적 긴 프라이빗 전문을 가지고 있고 북한이나 중국은 아주 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가장 훌륭한 이 헌법의 전문은 스위스란드. 사실은 미국 다음으로 제대로 이 민주주의 헌법을 만든 것이 스위스란드입니다. 스위스란드가 이제 불행하게도 여성 참정권을 1958년에 부여를 했어요. 그거는 굉장히 제가 이해를 못하는, 어쨌든 이 헌법에 관한 것도 보면은 미국 다음에 스위스란드를 봐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어딘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리고 이제 미국이 여러분 자료에 있을 거 미국이 가장 짧은 전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나와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우파들이 이제 내세우는 게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고 자유시장경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2000년대 초반이어서 자승희 박사님 헌법 이야기한 게 그때 경기개발연구원 원장하실 때 그때 우리가 이 헌법 조문을 보면은 대한민국은 자유시장 경제가 전는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 나시면 대한민국 헌법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뭐 유진호 교수 박사께서도 헌법을 이제 기초를 학자로서 참여하신 유진호 박사께서도 그분도 좌파 성향이었던 사람이고 그 이후에 이제 처음에는 사회주의 지시경제에 비슷했고요. 재헌헌법에서는 그게 이제 9번에 거치는데 아마 가장 시장적으로 돌아서는 첫 건인데 이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 개헌할 때인 거로 그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가진 자료의 표 2에 이제 이 자리에 계시는 김정호 교수가 만든 건데 그 자료를 보시면은 북한보다도 우리가 더 이 규제가 심한 헌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119조 1항 2항 뭐 그거고 126조까지 7조까지의 그거는 그냥 현재 119조 1항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없애버리는 그런 헌법 개헌이라야만 대한민국의 경제 체제로서의 정체성은
경제성이 자유시장 경제이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현재로서는 전혀 아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 말씀드리는데 치명적 결함 사례를 제가 2개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헌법 자체에 상권 분립을 의도를 했는데 용어 표현이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헌법은 legislative body, administrative body, judiciary body 이렇게 되어 있어요. 브랜치인가 바디인가 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 법에 이제 우리나라 헌법이 아마 7개 장인가 8개 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3장에 국회, 제4장에 정부, 제5장에 법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권 분립이 입법부, 정부, 사법부 이렇게 용어가 쓰여 있습니다. 제가 이런 거 보고 창피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이게 그리고 이제 정부 해놓고 그 밑에 이제 대통령 행정부 대통령 이야기가 나옵니다. 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벌써 미국에서는 레이건 어드민스트레이션 그러지 레이건 가버먼트를 안 하지 않습니까? 저도 윤석열 정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윤석열 행정부 해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라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면 우리 국민들 머릿속에 제왕적 대통령이 저절로 되는 겁니다. 아마 앞으로 정권을 갖다 행정부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하면은 아마 굉장히 우리 국민들의 이 사고나 이런 것이 많이 그 용어 자체에서 달라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헌법적 결함으로 제가 지적한 게 이게 근로가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근로가 의무인 동시에 권리가 되냐? 권리인 동시에 의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헌법에 보면은 32조 보면 국민이 근로할 의무가 있고 근로를 할 권리도 있음을 규정하고 근로조건의 적정화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최저임금제가 헌법 조문에 들어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렇습니다. 예. 노동 서비스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겁니다. 맞죠? 그럼 거기에 맡기는 거죠. 그리고 이 권리가 보장을 하려면 국가가 일자리를 보장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가가 무슨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보장을 합니까? 진짜 창피해서 못 살겠어요. 아마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 우리나라 헌법을 좀 헌법학자들이 읽으면은 도대체 이 나라 이런 나라가 지구상에 있냐 그럴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공성의 플레이들 중에 이제 유권자에 대해서 이게 참 재밌어요. 김영석 이 103세의 김영석 교수께서 노 교수께서 국민의 고함에는 조그마한 뭐 글귀를 썼는데 저는 이거를 내가 프린트된 글을 쓴 거 아니고요. 죄송하지만 제가 카톡에서 보고 그대로 했는데요. 국민을 세 부류로 했습니다. 민초, 백성, 시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김영석 교수께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민초고 백성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 했어요. 자기가 분류를 해놓고. 그런데 이제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조선왕조에 사는 아무리 좋게 평가를 해도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민사회에 대한 교육을 받은 일이 없고 본인 스스로가 민주주의라는 것은 시민이 존재해야 민주주의가 기능을 하는 건데 우리는 전부 백성으로서 민주주의 속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국가가 뭘 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 해야 된다는 개념이 없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어디 칼럼을 써서 이 상습적으로 위헌을 하는 국회를 탄핵하자 뭐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터인데 노동조합의 본질이 이제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인터넷 그룹의 하나잖아요. 인터넷 그룹인데 노동조합은 사실은 노동조합이 독점이라는 걸 몰라요. 우리가 상품 재화 시장에서는 우리가 독점에 대해서는 하는데 생산요소 시장에서 노동이 독점입니다. 노동조합이 노동을 독점적으로 공급합니다. 특히 이제 유니온샵에서는 더 그러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렇게 봐서도 이제 다른 이익집단과 마찬가지로 경제 전체 효율성을 엄청 떨어뜨린다. 이제 그게 이제 올son 교수가 책을 3권을 썼는데 이제 로제오 컬렉티브 쓸 때 이제 그 이야기를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이 2권의 책이 이제 나온 거는 이 이익 집단이 얼마만큼 이 세상을 망가뜨리느냐 하는 그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망가뜨리는 건 이제 그 경제적인 측면인데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은 이제 그것도 떠나서 이제 간첩질까지 하고 있는 홈페이지에 제가 직접 들어가 봤어요. 북한 그 노동하고 서로 교환한 거기 버젓이 홈페이지에 그대로 걸려 있습니다. 지금은 내리는지 모르고 제가 한 8개월 전에 그걸 봤습니다. 이런 게 지금 국가 공권력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정부 관료 이야기, 그리고 재정 지출이 확대되면 비효율적인 이야기는 여러분이 아시는 거기 때문에 자료를 참작하시는 걸로 하고 어쨌든 이제 김행범 교수의 명을 받아서 제가 느끼는 하고 싶은 바 주목하고 싶은 바를 주목을 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제가 강한 주장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제 글을 잘 읽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